옆에 주상복합 올라가고 있는데 뭐 빅텐트예요. 여기서 뽑았는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치는데. 중간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지역별로 네. 누가 지금 어디가 지금 제일 높아요?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가 높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막 높은 예, 호남이 거네, 높고 상대적으로. 낮기로는 제주도가 가장 낮고 제주도 빼고서는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부산이 예. 대구 경북은 어때요? 대구 경북은 중간쯤에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0%대. 네. 그다음에 호남 저 충청도는 어때요? 충청도도 비슷하게 60%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다카마에서도 기사로도 한번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막판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실시 금지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홍준표 후보에 상승하는 그 요인이 연령별로는 이제 60대 이상인 쪽으로 보이고 그다음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소위 말하는 TKPK 영남 지역에서 이제 이게 높았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사전투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전투표 때도 호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 경남, 울산,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 이게 대체 그런 보수표들이 별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은 결과죠. 그렇다면 이거는 홍준표 후보한테 아니면은 그 후보를 또 유승민 후보도 보수표라고 했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수 유권자,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자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현장에서도 그런 혹시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이제 어떤 연령층이 투표를 많이 했느냐 이거는 데이터는 이제 물론 이제 선관위가 그렇게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체감하기로는 지금 투표를 많이 했다. 젊은 층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 게 놀러 가야 되니까 빨리 투표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중장년 노인분들은 어떤 새로운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렇죠. 뭐 익숙하지 않죠. 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냥 투표 날 해야지 투표날 뭐 한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질문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간 이건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진보 후보가 많이 좀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SNS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동쪽표, 동남부표가 오보에 확 몰려서 그 보수 지지자들이 확 나와서 그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되겠고 또 혹은 유승민 후보를 찍어주는 표가 아마 오후에 쫙 밀려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돌았더니 실제 지역별로 투표를 이렇게 추세 한번 이현택 씨가 한번 보세요. 그 실제로도 가령 이제 TK, PK 지역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지 나는 아까 언뜻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고 맞아요. 오히려 그게 호남이 계속 그냥 계속 네. 높은 쪽 유지하는 걸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계속 최근 한두 시간 동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 이렇게 높고 있고요. 지금 3시 12분 현재 공개된 걸로는 이제 광주 광역시가 69.6%고 전라남도가 68.6%, 세종시가 68.5%, 전라북도가 68.5%입니다. 반면에 이게 다 상위권이에요. 예, 그 상위권이고 그렇게 1, 2, 3, 4위고요. 하위 4개 한번 읽어봐요. 예, 하위 4개는 이제 제주도가 60.2%, 이제 충남이 60.7%, 인천이 61.5%, 부산도 61.5%입니다. 대구도 지금 대구도 61.7%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보수표들이 이번에 뭐 막판에 조금 더 움직일 것이다, 더 투표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러니까 변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봤었는데 나올지를 그 변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봐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3시 8시까지요. 5시간 남았으니까. 뭐 지금 이게 또 이제 지난 사전 투표 결과가 이렇게 더해진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호남 쪽에서 높았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찍을 후보가 두 사람 있지 않냐, 두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서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이제 갑시다 동의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표율이 이런 시간에 좀 높고 사전 투표도 높았고 좀 높지 않나. 그런데 여기는 청년 후보가 그러니까 경상도 쪽은 한 명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천천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얘기는 전제가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영남 지역의 그 게시표들이 사실상 표로 인한 단일화가 후보한테 됐다고 일단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거죠. 그리고 저 지난 대선 때 기억을 해보면 그 중장년들 카톡으로 야 문재인 후보한테 표가 엄청 걷대더라.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는 카톡이 뭐 쫙 들어보니 거의 카톡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그 동남풍이 5회 확 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델에 근거를 해서 아마 중장년층들이 그렇게 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렇게 같은 얘기를 또 계속 할 건데 네. 조금 그래도 좀 얘기를 중간에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보수 쪽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 우리 이현득 기자 이제 30대죠. 네. 아무래도 성향이 저희가 일반적인 추측으로 봤을 때는 그 중장년보다는 덜 보수적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일 것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진보 성향표 지금 보면 기사를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판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와서 뭐 10%를 넘어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심상정 후보 찍으면은 심상정 후보는 다음에 찍고 이번에는 우리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그 정의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진보 성향의 어떤 젊은 세대가 주로 많겠지만 그분들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소신 투표를 해야 되겠다. 심상정 후보를 좀 지지해줘야 되겠다. 문재인 후보는 어차피 뭐 될 가능성이 1위로 높으니까 정의당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다고 봐요. 어떻게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훌륭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오늘 올라온 인스타그램에 저 대선 투표로 해시태그가 붙어서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의외로 손가락 5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표 자체로만 단순한 생각으로 인증샷만 놓고 봤을 때는 정의당으로 크게 분산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시태그 가장 많은 거는 뭐였어요? 예, 엄지가 가장 많았어요. 엄지? 예. 그러니까 1번은 그러면 엄지고 엄지. 그다음에 2번은 그럼 2번은 이렇게 V를 하거나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거나 요 하트? 예. 그다음에 3번은 이렇게 저게 안철수 후보 예,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렇게나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5번은 뭐 가장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은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다음에 엄지가 많습니다. 엄지 그다음에는 근데 엄지가 많긴 했는데 한 80% 정도는 소위 요런 각도라고 해서요. 그 뭐예요? 주먹이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엄지에다가 여기다가 딱 요 부분에다가 도장을 찍고 요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 각도가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안 특정 나타나는 후보, 거예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나 이제 투표를 했다. 하지만 누굴 지지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8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밀어보면 이제 추미애 후보는 거기에다가 자기는 소신 투표라고 막 그 플래카드 자체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신 투표 해달라고 그렇게 했고 심상정 후보도 약간 이제 진보 그런 데서 당선 가능성인 거 따지지 말고 자기 세를 이렇게 밀번이 밀어줘야 좀 진보 쪽에서 좀 더 목소리가 더 키울 수 있다 자기네들 그런 의미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진보 성향 유권자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그런 걸로 정리를 하고 자체 80%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번 선거의 경우에 아까 우리 이렇게 잠깐 하다 말았었는데 영남 지역의 경우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주장하는 표로 인한 단일화 이게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 정말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이번 대선은 보수의 방황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진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고정되는 이렇게 지금 가진 문재인 대표 선수 있는 거고 거기 이제 보수가 계속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뭐 반기문 그다음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다음에 안희정은 또 중도 성향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도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게 안철수로 여기도 이제 보수부로 하긴 좀 그렇지만 중도 뭐 넓게 봤다가 여기도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로 좀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이제 딱 끝나게 되는 건데. 네, 말이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막판쯤에 이제 그런 변수가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탈당 변수가 바른정당에서 탈당하는 그 변수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까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던 보수층이 이동하는 게 막 보였어요. 이게 막 지지율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보기 힘든 지지율이 요동을 친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짚어 보니까 4월 중순 때만 하더라도 걔들이 이제 그런 기사 막 썼단 말이에요. 그 제목 일면 제목에 그 뭐죠? 궁여지책이라고 맞아, 궁여지책. 궁여지책이 뭐죠?
그 여당표를 지지하던 표들이 알아요. 정말 구매대책으로 안철수 갑자기 후보를 이렇게 또 설명충 대신데 제가 아니 또 우리 독자들 중에는 선생님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 친절한. 그러니까 그 보수가 정말 네. 자기들이 이제 없으니까 찾다 안철수한테 갔다. 네. 그런 의미에서 궁예대책이라는 제목을 지원했는데 어쨌든 그게 4월 중순이었어 그게. 근데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흘렀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가 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브레이크를 건 건 사실이에요. 그래? 탈당 사태 말이야. 사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홍준표를 도와주려고 그 말하자면 바른정당 의원들 13명이 뛰어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브레이크를 잡고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조금 힘을 실어준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그 보수표의 이제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뭔가 정체가 됐는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는 이게 오늘 투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는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믿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그냥 안 하려고 그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열받은 효과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번 선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열받아서 해야 되겠다. 네. 열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사실 이번 선거를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번 투표는 포기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돌리면서 괜히 열받아 하면서 투표에 나서겠다. 왜 열받아요? 이를테면은 보수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급 그 철새 사건으로 내가 선거에 좀 개입하고 싶다. 뭔가 내가 표 하나일지라도 지금 말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소신투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돌려 말하면 사실 사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를 이렇게 SNS에서 반응을 보면 특이하게 과거 선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표가 될 각오를 하고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논리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얘기대로라면 그거는 결국은 유승민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네. 보수가 이런 아무리 어떤 승산이라는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라면 그럼 그건 유승민 후보를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홍보한테는 꼭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지금 이거 브레이크를 뚫고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정체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표가 되더라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세를 결국 내가 안 하면은 지금 그야말로 동남풍이 확 이제 불어주면 그것을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번에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밀어줘야 되겠다. 동의해요? 지금 이 얘기에? 네, 일정부분 동의해요. 어떤 이유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증적인 얘기를 하다고요.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령 어르신들 주변에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집안 어른도 계실 텐데 과연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생각들을 하실까?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신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령이 있는 분들 중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외로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홍 후보를 밀어줘야겠다는 의견도 좀 딴 얘기지만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다? 특히 별로 투표하고 큰 영향이 없겠지만 교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였어요. 외국 교민들? 예. 재미교포들 사이에서는 어제 저녁에 일각에서는 홍 후보가 뒤집었다라는 소문도 들었었고. 왜? 모르겠습니다. 소문인지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저 일부 교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이제 중장년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 예, 그런 바람이 있는 한 또 찍으러 가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재외국민 투표 끝나고 난 다음 상황 아니었나? 어느 정도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재외국민 투표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지만 아직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문용어로 기대 섞인 점. 예,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를 그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연령층으로 우리 지금 지역 얘기를 했잖아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지난 이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결국은 뒤늦게 60대 이상의 50대 60대인가요? 50대도 그때 들어갔나? 네네. 50대 이상의 소위 말하는 중장년층의 그 몰표 내지는 막판 투표 그게 막 전략적 투표다.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막판에 물려나와가지고서 반대편에 반격기도 주지 않고 했다 이런 식이 재밌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5, 60대의 소위 그런 표들, 그러니까 보수 성향 내지는 중도 보수 성향의 표들이 막판에 막 몰려 나와가지고 뭔가 막 뭐를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현장에 있는 투표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찾아보시고. 지금 투표가 지금부터 이제 몰려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아니 8시니까 아직은 뭐 한 6시쯤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6시, 7시에 나와서 이제 제가 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이제 노인분들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하여튼 없는 분들은 아침에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결집력이랄까 이런 건 뭐 지난 대선보다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보수표들. 그렇죠. 그때는 정말 뭔가 몰려 나와서 투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까지 투표하고 있는 현장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중에서는 그걸 이제 끝까지 이제 동료를 하고 있고 진짜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샤이 보수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샤이 보수.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보수라고 내가 보수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보수. 부끄러워한다는 부끄러워하는 내가 보수 아니야라고 항상 보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실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표의 오늘 선거 결과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시 반 다 돼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과연 그분들이 그냥 집에서 쉬시냐 나오자 나가서 투표하자 누구만은 안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식당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심 12시인데 앞에 막 줄이 막 서 있는 식당하고 줄이 없는 식당하고 어디 들어가겠어요? 물론 바쁜 사람들이야 사람 없는 식당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줄 많은 식당에 맛없어 보이고 맞아. 전 투표율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저 투표율이 높다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래? 그렇게 높은데 나만 빠져야 되나? 뭐 이런 심리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투표율 상승을 계속 부추기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네. 지금 우리 시간 자꾸 얘기하면서 저희가 위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잠시 짬을 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조선일보의 3층 편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일보 기자들이 다 일을 하는 공간이고요. 저 뒤편에 보시면 시계가 멀리 보일 텐데 신문은 마감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마감 시간 지키라고 신문사에서 달아놓은 시계라는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우리 관전 포인트 아침에 우리 조선일보 정치부에서 만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가반등표였나요? 당선인이 과연 50% 이상 투표할까? 그 얘기 한번 해보죠. 50%를 넘으려면 이게 보수표든 진보표든 누구든지 간에 한쪽으로 완전히 그거 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반 넘은 게 지난 대선 유일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자 대결 딱 돼가지고 이렇게 확 몰려 나와가지고 진짜 쓸 때나 되는 거지. 지금은 말하자면 오자 대결 구도 상황에서 과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 48%였는데 그 이상을 더 붙여와야지 이제 과반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과반은 넘는 건 좀 힘들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이제 같은 진보 성향 후보로 분류가 되는데 그때는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 경우에는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줬고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완주하는 거에서 뭐가 나가서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지율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고 이번 후보도 얘기해야죠. 이번 후보도 이제 맞아. 이번 후보도 지금 이제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물론 뭐 과반 상할 수 있지만 근데 50% 넘는 것까지 힘들다. 역시 이제 구도상에서 다자구도 갈라지는 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50% 넘는 게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40%를 넘기는 게 1등 당첨자가 40%를 넘기는 것도 굉장한 표를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1등 만약에 당선되는 게 보수든 진보든 50%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50%는 어렵다고 보는 게 지난 총선 때도 이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서 진보표가 갈렸듯이 이번에도 오자 구도인데 50%가 되겠냐는 이야기가 젊은 층 사이에서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있고 유승민 후보가 있으니까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또 다르면 유승민 후보보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또 갈라지는 게 좀 있겠죠. 그거 이제 중도 보수 내지는 뭐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두 번째 화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과연 2위가 그러면은 누가 될 수 있고 2위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인데 아까 우리 라이브 토크 할 때 박은준 부장님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그 이번 투표는 2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대선에서는 2위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2위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무슨 의미로 아까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라이브 토크.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나중에 우리 토크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기대가 됐으니까. 그 뭐 일단 했다고 치고. 했다고 치고. 아니 사실 2번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야당에서 어떤 야당이 탄생할 것이냐의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2위가 홍준표 후보라고 할 경우에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럼 앞으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재인 누구랑 싸울 것이냐 또 혹은 누구랑 합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번이 당선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동자라고 친다면 정말로 그 나머지 그 졸들의 싸움이 흥미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2위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지율 1위를 해왔던 당이었는데 그게 2위가 됐다. 여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정경태에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자기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2등 되면은 정말 그 회복하기 힘든. 그 결국 이해창 후보의 기회를 그렇죠. 받게 되겠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2위가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2등이 이제 그런 중도 정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의 어떤 선명한 여야대기보다도 이제 2등의 당이 그렇죠. 뭐 중도 정당이 자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중간에서 총회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실도 제가 지면을 다 제목만 보고 직선 아니어서 그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후보들, 낮게 나왔던 후보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두 후보의 투표는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얻어야 두 후보가 그 대선 이후에도 뭔가 영향력을 주면서 자기 어떤 그런 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비정치부 기자인 어떤 정치부 했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얻으면은 그 자기 어떤 그런 의상이나 진보당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정의당의 그 의상이 굉장히 굳어질 거라고. 정의당은 지금도 역대 최고치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이 관심 포인트인데 그냥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른정당이 이제 소위 철새 정치인들 때문에 막판에 뒷심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3위가 되면 바른정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잃을 게 하나도 없고 득이 많았던 선거 아니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유한국당이 3위가 된다면? 예, 자유한국당이 3위가 된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막판에 유승민 후보가 이 철새 사태를 딛고 거의 인터넷 스타에 가깝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뉴스들 보면은 유승민 후보는 연설보다 지지자들이 사진 찍자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포토타임이 더 길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막판에? 예,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새롭게 보수층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정의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둘 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전 내지는 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받아서 정치 전문 기자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가령 몇 퍼센트 정도는 해야 소위 말하는 앞으로도 뭔가를 기약할 투표가 몇 퍼센트 정도는 해야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기약할 수 있을까? 뭐 10% 넘을까라고 기사를 썼는데 10% 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래? 너무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단호박을 또 얘기하시니까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5% 지지율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 5%에서 10% 사이 5% 넘으죠. 예, 4% 정도. 4.5. 5%에서 10% 사이만 해도 상당히 선전한 거죠. 선전한 거죠. 저도 5%만 넘어가면은 선전했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육바야 나는 한 10% 될 수 있으리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오산이었나요? 그렇죠. 그 10%가 나오려면은 굉장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혹시 젊은 층들이 그 국민 장인 뭐 그런 것도 있고 국민 딸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막판 또 유다임 씨 성추행 논란 딸님 그런 부분도 조금 동정 여론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죄송한데요. 선거는 장인을 뽑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뽑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막판에 또 쏠리면 네. 뭐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근접은 한 8, 9%라도 안 될까? 뭐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그건 다 어렵다고 우리 이차장은 단호박을 끊으시네. 아니 그 이차장은 지금 10% 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에서 10% 사이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10% 넘기는 어렵죠. 심상정 후보는 10% 차이가 넘는 게 이제 일정이 높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장은 어떻게? 그게 좀 비슷하죠. 근데 심상정 후보가 아무래도 지지율에서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글쎄 거기도 저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무슨 단일화 압력이 막판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기도 10% 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힘들다. 아니 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영호남 투표니까 뭐 그 호남에서는 호남 사람만 찍어주고 영남에서는 영남 사람만 찍어주는데 이 사람 상당히 깨어 있어서 나는 이번에 호남이지만 영남 찍겠다, 영남이지만 호남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표소만 들어가면 손가락이 뭐 휘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네 동네 쪽으로. 근데 그것처럼 진보나 혹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뭐 저 유승민처럼 이렇게 대안적 후보가 좋아라든가 진보도 이렇게 너무 대세 진보 말고 진정한 진보가 좋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과연 대통령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그 되는 쪽으로 몰려가는 성향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이전에는 사실 몰표로 유명한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 문재인 후보한테 뭐 완전 몰표 그때 90% 넘었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몰표 줬었고 그 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투표는 높고 지금 실제 투표율 투표 당일의 투표율도 지금 높아서 전국 지금 최고 가장 높은 그 세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호남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번에 쏠렸을까? 그러니까 왜 표의 단일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다를 것으로 보면 그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이제 막판에 뭐 국민의당으로 완전히 그 표를 몰아줘가지고서 국민의당이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원내 상당 교단체는 물러나고 그랬까지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 오늘 투표, 최종 투표까지 포함해서 과연 호남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몰표를 줬을까? 아니면은 이 표를 갈라줬을까? 몰표를 했을 때 그 영향, 만약 갈라졌을 때의 영향, 이것도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몰표를 줬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표가 좀 나눠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몰표를 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문재인 경쟁하는 후보인데 뭐 어느 쪽으로 몰표를 줬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온다는 게 이제 그 유권자들이 느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저 치고 올라오면은 영남 쪽에 보수가 결집하면은 이게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할 소신 투표였다. 그래서 아마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쪽이 전략적. 우리 미리 사전에 얘기했나 봐. 저도 딱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막판에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들은 소식을 접하면서 야 저거는 다 한쪽 표 아닐까. 네, 그 어느 한쪽이라는 거는 이제 반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볼 것이다. 예. 그래. 우리 이현택 씨는 어떻게 봐요?
전 별 안 잘 본다고 모르겠어요. 했어요? 의견이 없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고향이 이제 그쪽이기도 하지만 네.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있잖아.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저희 이제 호남에서 그렇게 서울대. 밀어줬는데도 네. 뭐 호남이 별로 제대로 대접 못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고전 쪽에서 하다가 적자 하다가 네. 아마 여론조사 공표 그때 마지막 정도 나왔을 때는 네. 문 후보가 뒤집었죠. 그래서 네. 문 후보가 아마 안철수 후보를 좀 앞질을 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그때 두 사람의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아니었어요? 크게는 안 났었던 것 같아. 크게는 안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쭉 그래도 안철수 후보한테 앞섰죠. 그러니까 나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렇게 하나씩 뒤집었을 때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렇게 저는 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오락가락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문 후보가 어쨌든 지금 막판 최종 우리 공표되는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분명히 앞섰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역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조직이 살아있는. 네. 조직이 살아있느냐가 그건 실제로 중요하다. 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표를 얻느냐가 그 대선 이후에 자기들이 당선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선 이후에 전국에서의 자기들의 어떤 이상, 그 다음에 그 당시 여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들이 그 여당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또 좀 더 나가면은 얘는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의 영향, 그런 거를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가동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어버이날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는 서울에서 못 봤던 녹색 입은 분들이 막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왕빵빵거리고 뭐 인사하고 막 네. 이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손꼽은도 못 친척 전화해보세요. 몇 명이 어디 지거나. 돈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이제 하더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전투표율이 호남에서 제일 높았다. 이거는 그 양조직이 이렇게 경쟁하기 때문에 양조직이 끌어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기준이 이제 몰표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예상하세요? 나는 이제 뭐 5대5, 이전에는 6대4, 보통 막 7대4. 80, 90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 후보와 문 후보가 네. 두 사람이 굉장히 호각지세를 했기 때문에 네. 나는 만약에 막판에 표가 한 사람한테 쏠린다 그러면 네. 한 70%? 한 후보가 70%만 얻어도 나는 몰표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아니 어쩌면 60%도 나는 몰표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네이티브로서 현장에서 느낀 느낌으로는 거의 호각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현장을 뭐 하루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선거기간에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지나친 건데 네. 그냥 받은 느낌으로 서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서울에서 하여튼 보기 힘들었던 녹색 입은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거리에서. 그리고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관심도라고 할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도가 서울에서 보이는 것보다 확실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2차장 어느 수? 5대5, 6대4, 호남의 7대4. 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몰표라면 어느 정도를 얻으면 몰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래도 7대3, 진짜 10대3. 40%. 이 부분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30% 정도는 그래도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계산치.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0%. 절망감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전북 부안이고 그다음에 학교를 군산 여상이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또 사람이 아무래도 저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있긴 있나 봐요. 아니, 그래서 화제가 된다는 게 전북의 사위라고 시험때 플랜카드를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화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물론 표로 연결되는다는 보장까지는 없고, 근데 하여튼 그게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때 한국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뭐 전남의 사위라고 하지 않은 부인이 여수 출신인가요? 여수.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막 이렇게 지역 꼬라박혀갖고 어디에 사위라는 동안 어디에 무슨 뭐
사돈의 8초는 안 나오니까. 아니 뭐 후보 돼보세요. 후보 돼보면 그런 얘기 못해요. 화투 하시는데 지금 없는 것도 다 그러다 반대하는데 있는 걸 왜 그걸 안 하면서? 아니 평소에 그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뭐 하고 나면 무슨 사위라는 건 사위는 이혼하고 나중에 끝이에요. 조선일보 편집국장 혹시 직선하면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그렇다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럼 바꿔가지고 영남 같은 경우는 한 후보한테 몰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표가 좀 이렇게 분산될까? 왜냐면 이번에 네 후보가 다 영남이잖아. 아니 영남이라고 지금 묶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완전히 부산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경남인가? 그다음 그죠? 경남이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부산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대구잖아요. 아니 이게 대구랑 부산은 정말 다르죠. 제가 경상도에 살아봐서 아는데 대구랑 부산은 사실 하나를 묶기는 좀 힘든. 어쨌든 합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영남으로 통칭했을 때 어쨌든 통칭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지난 대선 때는 그 결과가 성향이 똑같지 않았어요? TK나 그러니까 TK 기준으로 하면은 TK 기준으로 지난 대선에서 8대2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결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비해서. 호남은 아마 그때 9대 거의 95대 5%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TK 같은 게 8대1 정도로 상당히 결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는 있단 말이에요. 저 야권 성향 좌쪽, 진보 쪽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갈 거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됐던 게 내가 한 30%가 있었어요. 지난 지지율 보면 나와요. TK 지지율 보면 문재인 후보가 30%는 꼭 나왔어요. 이게 쭉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0% 정도 나왔어요. 30% 넘게 나올 때도 40% 나왔거든요. 그 나머지를 이제 또 홍준표 후보가 얼마죠? 한 40%. 443 뭐 이 정도 443은 110인데 433이겠지 433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빠져가지고 홍준표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다가 지금 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TK에서 50%는 넘어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홍 후보가? 네. 홍 후보가 50% 들어갑니다. TK에서 넘어갑니다. 저는 TK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서 빠져나와서 홍 후보한테 가는 거고 문재인 후보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TK에도 20%의 고정적인 야권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PK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PK 부산 출신이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경남지사도 하고 이제 청양 출신인데 연관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나오고 그래서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PK 표는 조금 그 갈라놓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마 그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자기 올리겠다. 어제 PK에서? PK에서. 그거 내가 생각났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그 민주당에서 막판에 일종의 꼼수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랬어야 돼? 그 왜 홍보단장인가 그 양반이 무슨 뭐 폐륜 뭐 어쩌고 했는데 현재 가보니까 뭐 주변에서 온통 홍준표 얘기만 하더라. 찍었다는 사람도 홍준표밖에 없더라.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홍준표 얘기만 하더라. 이 폐륜 집단 뭐 했는데 이제 나중에 무슨 폐륜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이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PK가 홍준표한테 넘어가고 있다. 뭐 각성해야 이게 결국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들의 그걸 더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의 그러면 이 교란 전술 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까요? 지난 저 지지율 공표 전에 지지율을 보게 되면 PK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상당히 그 50% 가까운 뭐 지지를 보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홍 후보도 이제 물론 이제 상승세를 탄 건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기를 이제 옛날 여권의 지지층을 복원했을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 후보와 홍 후보 간의 어느 정도 조금 박세.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3등 정도. 저기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문재인 후보 지지했던 표가 한 20%가 있어요. 그때 20%가 문재인 후보 지지고 나머지 80%는 박근혜 지지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도 문재인 후보 그 20%는 계속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에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아마 갈라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제가 봐서는 50%를 넘겼고 상당히 넘길 것 같아요. 넘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1위로 아마 내가지고 부산은 조금 다른데 부산하고 또 사실 경남하고도 조금 달라요. 또 달라요? 부산하고 경남 달라요. 부산은 사실 야권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경남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대 대선에서 보시면은 30%인데 야권 성향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0% 더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40%를 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역시 부산 출신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붙긴 하겠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치고 올라가서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호학세로 하면서 투표를 해서 부산이 진짜 재밌겠네요. 그렇죠. 부산이 상당히 이제 지금 메이저 후보들이 다 부산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향인데 PK 그러니까 경남은 제가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기대를 받아요. 경남 전체로는 통상 우리가 PK 이러면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합쳐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등을 뭐 하느냐 이게 만약에 뭐 지금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자기들이 1등 할 거라 자신하는데 상당히 뭐 거기서 1위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완전 포인트죠. 뭐 정리하는 의미로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당선자 윤곽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늦겠죠? 아무래도 8시까지 투표를 했으니까 몇 시쯤 되게 나올 건가요? 선관위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 2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글쎄 거의 뭐 안 될 것 같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방송사에서 8시 땡 하면은 누구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대충 뭐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는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뭐 거기도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통 저희가 한 뭐 1,000명, 2,000명 할 때는 한 3%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아마 계속 해온 거고 한 3차례 정도 미리 하죠.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게 한 10,000명 뭐 넘겠죠. 3사가 같이 공통으로 하니까 그 표본 오차는 적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만약에 1위와 2위의 그 지지율 차가 한 5%포인트 정도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까지 진짜 모르죠. 그러면은 정말 투표 개표를 해서 뚜껑 열어봐야 11시 막 개표를 좀 해봐야지만이 이제 맞아 트렌드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 다만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의 수를 본다면 만약에 한 10%포인트 정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불신을 많이 받고 있고 지난 총선 때 틀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신뢰도가 비교적 그거보다 높죠. 사전 또 출구조사 같은 게 지난 대선에 보게 되면 상당히 근접해서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출구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그대로 이제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본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축적돼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 그걸 하는데 저는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상황,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봤고 그다음에 심지어 모든 언론사들이 그 투개표 시작할 때 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당선 확률 99%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바뀌더니 아니 근데 이제 선거인단 방식이랑 우리처럼 직접 투표 방식이 좀 다르니까 물론 과하게 그렇긴 하네. 거기도 투표수에서는 그렇죠. 힐러리가 클린턴이 이겼으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여튼 개표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의 퇴근 시간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수위도 없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바로 대통령 당선
받으신 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제 선관위에서 법망에 터뜨리면 대통령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지금 1차 저희가 거의 1시간 정도 했네요. 저희가 1시간을 과연 뭘로 끌어갈 수 있을까 대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역시 다 능력이 있는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1시간을 거의 채웠고요. 저희가 2차 뉴스를 쪼다 오늘의 2차 뉴스를 쪼다는 8시에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7시 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출구조사 결과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동훈 차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밤 11시 좀 넘어가면 그 개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11시 정도 넘어서 또 3차 뉴스를 쪼다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물론 라이브 토크, 온라인 토크도 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많이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운됐네요.